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첫 수업인데, 제일 먼저 이제 OT를 먼저 하겠습니다. 해보는데, 자,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게 부동산의 원론 과목입니다. 자, 일단, 제가 좀 이따 출제 경향을 좀 이따 설명할 것이고, 우리 과거에 났던 이제 출제빈들 좀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원래 부동산학은 크게 세 개 이 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총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강론,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이렇게 감정평가 크게 세 개 어떤 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 앞에 보니까 총론 파트는 대부분 다 크게 4개 장이 있습니다. 3개 또는 4개 장이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그죠? 부동산 특성.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의 매년 보니까 여기 한 3개 나온다. 그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보니까 요 2개에서 거의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얘는 거의 평균 한 4개 정도 잡은데 뭐 5개 나왔는데 최근에 3개 나왔다.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원론 과목은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32회 이전하고 이후를 구분하시라고요. 그래서 32회 이전에는 문제점 평이한 문제점 32회, 33회부터 뭐 있습니까? 문제 굉장히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난이도 올라갔다는 것보다 사실은 중요한 거는 문제 약간 좀 조잡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글자가 자꾸 장난치고 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출제인데 약간 이 출제 수준이 약간 떨어집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제가 이런 자꾸 이야기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중간중간 이런 이야기 할 건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걸 자꾸 욕을 해야만 걔들도 이걸 우리 수업을 본단 말이에요. 보면 문제 질이 떨어지면 그러면 자기 사이 쪽팔린 거라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자꾸 이제 설명할 건데 자, 일단 중요한 건 보니까 32회 이전 32회 이후로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 보시고 그리고 우리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보니까 2편 강론이 중요합니다. 강론을 보니까 거의 매년 나왔던 게 이게 총 이제 우리 원론 과목이 27회부터 이제 이 책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7회분 시험 치는 건데 그 중에 보니까 이걸 다 제가 글자 안 보이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보니까 총 이게 파트가 꽤 많지만 정책이 보니까 한 12%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투자가 보니까 한 15% 정도, 그 다음에 금융 한 11%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게 뭐냐 보니까 여기 있는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입니다. 자, 그중에 특히 이제 앞에 요 경제론은 주로 시험 나올 건 우리 아마 이제 감정평가 1차 과목이 보니까 우리 경제 원론이 있죠. 거기서 대부분 다 시험 나오다 보니까 실제 우리 이 원론 과목이 거의 시험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 거의 매년 냈던 주로 뭘 냈는가 하면 경기 변동, 즉 부동산 경기 변동, 즉 우리 경제학에서는 보통 이 부동산 경기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보니까 이제 부동산 경제 조금 더 나온다. 우리 앞에 내용 보니까 탄력성 관련돼 있는 계산 문제. 그런 게 보통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 어떤 뭐 수요, 공급의 그래프 이동 같은 것은 거의 시험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이건 대부분 다 경제학에서 보통 시험 내게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반해서 뭔가 하면 시장론이 거의 2-3문제가 매년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는 거의 주로 어떻게 나온 거면, 좀 특이한 용어인데, 뭐, 효율적 시장이니, 또는 우리 입지론 같은 거, 이런 게 보통 시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 보시고, 정책은 거의 매년 보는 한 5개, 6개 시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큰 비중 차지하는데, 여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이 정책은 대부분 다, 우리 1차 과목에 보면 관계법규이죠. 관계법규는 거기에 이제 공법. 그러니까 그런 건데 얘는 보니까 우리 특히 이제 법 조문 있는 내용이 자꾸 시험에 들어옵니다. 들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좀 특이한데 좀 시험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보시고 물론 이제 기본 내용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한 3개 정도 거의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한 1개 또는 2개는 보통 약간 특이한 것이 보통 시험에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어려 보시고. 요 투자란 것은 보니까 옛날에 되게 많이 나왔더죠. 한 6개, 9개 시험 나왔었는데 최근에 한 5개 나오거든요. 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이제 회계학을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 뭐가 있냐면 재무관리.
그 재무관리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투자는 거의 같은 거예요. 재무관리하고. 같다 보니까 그 회계학에 있는 재무관리 이 파트 내용이 살짝 빠지고 나머지 내용 시험 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아마 약간 이제 문항수가 좀 줄건 사실은요. 주는데 그러나 우리 투자는 어느 정도 어떤 계산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금융료는 이건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특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 금융은 주로 많이 낼 게 뭘 많이 낸가 하면 대부분은 뭐 있습니까? 이거죠.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거 이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떤 스토리를 설명할 건데 부동산 관련돼 있는 채권이 있어요. 원래 그 채권은 사실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맨 처음에 우리 한국 이 채권을 맨 먼저 만든 게 98년 만들었었는데 정치적 그 게임 때문에 이 싸움이 져가지고 이게 다시 정권에 넘어왔거든요. 요거는 스토리에 있는 그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하여간 요 금융론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한 4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뭔가 이런 겁니다. 부동산 개발. 요 개발하면 아마 이제 우리 요건 좀 쉬울 거예요. 쉽고. 자, 이제 문제는 이거요. 제가 이제 저도 우리 뭐 학교에 강의를 해보고 또 뭐 다른 데 출제를 해보고 했는데 또 이런 출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알고 있다 보니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자꾸 이 시험 낼 때 이딴 거 시험 내니? 아니 이건 중개사과 아닙니까?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쨌든 자기들은 입장에서 뭔가 하면은 이런 거요. 이런 쪽이 좀 시험을 내기 약간 좀 빡빡하다. 어차피 목적이 뭔가 우리 출제하는 출제하는 친구들 뭔가 하면은 목적이 합격시킬 목적이 아니고 자꾸 떨어뜨릴 목적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제 중개나 권리 분석이 매년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은 이제 문제가 좀 지저분해. 뭔가 중개사법이 있는 중개사법의 내용을 자꾸 시험 내게 돼 있어요. 권리 분석이 되게 쉬워요. 요건 우리 나중 보면 관계 복귀할 때 우리 등기부등본 보는 방식이 있어요. 거기 있는 내용 같이 연결해 보시면 금방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낼 거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요랑 같은 것은. 다만 중개사법에 있는 법 조문이 가끔 시험 나와. 그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중개사법이 보통 법 조문 한 44개 정도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다 설명을 사실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 40몇 개 공부해서 문제를 한 개 맞추는 게 사실 비효율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올 만에 뭐 몇 개 정해서 할 거예요. 그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 보시고 이건 무조건 마케팅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마케팅이. 그래서 마케팅은 뭐 우리 이제 특히 이제 경영학을 했던 친구는 잘 알겠지만 이건 되게 쉬워. 또 되게 쉬울 뿐만 아니라 뭐가 있는가 하면 문제를 어렵게 못 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부동산학과에 있는 교수들 중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친구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어렵게 하면 이건 이 제기를 딱 받으면 자기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아셔야 돼. 출제위원들 이건 뭐 의미 없는 건데 출제위원들이 보통 이제 우리 문제 한 개를 어려봐 출제 내죠, 그죠? 내면 그거 한 6만 원 받거든. 6만 원. 그건 세금도 없습니다. 세금도 없는데. 문제는 뭔가 이게 이 제기 들어오지. 그러면 하루 종일 보고서를 써야 된다 이거 갖고.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깔끔하게 문제 하는데 그냥 끝내고 이 제기 안 받을 거 시험 내고 가령 나은 거지. 이 제기 받기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이게.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얘는 보니까 시험 내면은 딱 정해져 있어. 그런 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총 40문항 중에 보니까 우리 거의 그죠? 이게 30문항에 보통 시험 나온다 치면 되게 비중이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중에 이제 특히 공부하시면서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빈도수 높은 걸 잘 보시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요 31 요걸 딱 기점에서 요걸 좀 구분해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문제 패턴이 바뀌었어요. 이 말은 뭔가 이거요. 요 앞에까지는 대충 언제든지 출제자들 몇 명 알고 있는데 좀 연세가 있고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이렇게 차분하고 좀 얍삽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시험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부터 보니까 어디 출제는 싹 바뀐 것 같아. 완전하게. 그러니까 젊은 층으로 싹 바뀐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내는 게 약간
이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은. 나중에 문제 풀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마지막 가서 공부할 때는 뭘 하는가 하면, 여기 있는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 물론 앞에 건 기본 베이스를 깔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예, 감정평가론이 있는데, 자, 우리 옛날에 보니까 뭐 감정평가가 뭐니? 이런 이제 기본 내용입니다. 뭐 가격 이론 같은 거 있지만, 또 빈도수가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요거죠, 그죠? 실제 네가 평가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평가서의 궁극적 업무는 뭡니까? 실제 이 물건 가치를 평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방식으로 할래? 이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우리 아마 지금 공부할 때 1차만 합니까? 2차 같이 합니까? 1차만 합니까? 그럼 자, 그러면 이게 제일 큰 문제 이거예요. 우리 옛날에 32회 이전까지만 해도 있죠. 뭘 했는가 하면, 우리 감정평가 규칙이 있습니다. 법 조문이. 규칙이 있는데, 이 되게 얇아. 한 3페이지 좀 넘거든요. 그것만 딱 공부하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있습니다. 실무 기준이. 이게 되게 복잡한데, 거기 있는 법 조문과 시험 내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자꾸 시험 낼 때 보니까 얘들이 앞에 있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 끝내지 않고 요까지 시험을 다 내게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법 조문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건 아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감정평가 원론 과목은 요것만 잘하시면 우리 2차 과목이 3개 있죠. 그 중에 감정평가 뭐요? 이론. 감정평가 실무가 있죠. 그죠? 또 관계 묶여 있는데 2차가 요것만 완벽히 끝내면 여기 있는 요 이론 과목이 그냥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감정평가 이론이나 감정평가 원론은 똑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요것만 잘하시면 요 내용을 쉽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요 내용이 근거가 되었을 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아마 요번에 이제 수업하면서 요 실무 기준의 내용까지 끌고 갈 겁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우리 33회 때 보니까 여기 있는 평가가 총 7개 시험 나왔었는데 요즘 실무 있는 내용이 2개 시험 나왔더라고요. 2개가.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실무 내용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나중 가면 감정평가할 때 제 개인적인데 참 이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실무에서 우리 이 가격 공시, 즉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다 이 감정평가업체 대부분 다 먹고 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시험이 거의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게 시험에 꼭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빼버리고 오히려 뭐 있습니까? 앞에 있는 감정평가 방식에서 연락에 시험 내더라 이겁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항상 나오면 한 개는 꼭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건 제가 실제 수업할 때 한 15분 정도 수업은 끝날 거예요. 가격 공시는 되게 쉬우니까. 아주 그런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자, 그럼 일단 이제 우리 가장 기본은 제가 크게 2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31회차하고 32회 요 구분해서 요 기준점을 잡아서 서로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항상 포인트 얘가 포인트입니다. 요걸 포인트 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보니까 출제하는 위원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우리 보통 녹화 뜨지? 이런 말 하기 좀 곤란한데 하여간 출제위원들 보통 한 2년 정도 하거든 보통 2년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조금 하여튼 뭐 그런 나중에 이제 그 관계되는 사람 좀 이야기 들어보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정보는 제가 계속 갖고 갈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보니까 이와 같은 파트를 좀 공부를 출제했다는 점 보시면서 그럼 대충 우리가 공부할 파트 딱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우리 감정평가는 크게 3개 편이 되어 있는데 자, 공부하는 방식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뭐냐 뒤에 다시 할 건데 옛날에 우리 31회 때까지만 해도 이 원론 과목은 이 고득점 맞추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차 과목이 경제학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회계학도 있을 것이고 또 관계법규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뭐 있죠? 왜 기억 안 나지? 아, 민법 제일 중요한 그죠? 민법도 분명히 있다는 거 이렇게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수험생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 뭐냐 보니까 요 두 개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요 두 개를 경제학과 회계학을. 근데 그러다 보니 보통 여기서 뭐 있습니까? 우리 회계학은 뭐 과락 면하고 이런 기준이 있다고 나름대로 있는데 얘가 보통 이제 이렇게 맞추는 그런 과목이 사실 7, 80명 정도.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 32회 때부터 거의 수험생 수 약 한 4,000명 이상 넘어서더라 이겁니다. 요전까지만 해도 보통 수험생은 보통 이게 뭐 2,000 몇 명이 있거든 이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차피 2차 과목에서 우리 2차 과목 보니까 2차에서 한 150명 정도 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 4,000명, 5,000명 되고 있는 인원 중에서 1차를 합격시키면 한 3,000명이 넘어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거 아마 출제하는 분들 나중에 뭐 점수를 이제 주관식인 점수 매길 거 아니에요. 그죠? 매겼을 때 머리 빠질 거리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입맛이 잔머리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가 하면 1차 하면서 엄청나게 이 과락을 많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명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1,500명 정도. 요건 할 수 있거든. 요거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최근에 보니까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를 올리고 싶은데 이것들이 보니까 조금 생각을 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되게 문제 조잡해져 이제 자꾸 글자가 장난치고 있고 이해하고 있거든. 자 일단 그건 우리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맥락을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지금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기본 베이스를 계속 끌고 가야 돼. 기본을 끌고 가시면 아마 좀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부동산학은 원래 이게 맨 먼저 나온 게 어디서 나왔냐? 미국과 영국에서 맨 먼저 사실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한국은 일본 이렇게 넘어와서 한국 넘어왔습니다. 우리 영국계 이름을 보통 쓰고 있는 나라가 누군가 하면은 우리 옛날에 아시아 보니까 영연방에 기속된 나라 있죠. 홍콩 같은데 대만 같은 데죠. 걔들은 전부 다 이쪽에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자, 중요한 거는 이래 가자고. 부동산학은 원서다.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번역서라 보시면 돼. 번역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 보는 용어 나오면 절대 다 하지 말고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그냥 번역해버려. 자꾸. 우리 민법도 사실은 저기 일본책을 그냥 뺏겨온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우리 부동산학은 약간 혼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혼란이 있는가 하면 맨 처음에 부동산학을 만든 분이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김영진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자기 전공이 행정학인데 부동산 쪽에 이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끌고 온 거예요. 이게 73년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증을 사실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 있는가 하면 이 부동산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책을 뺏겨오다 보니까 오류가 꽤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 아셔야 돼. 항상 일본 애들은 기본 취지가 뭔가 하면 외국계 문물이 딱 들어오죠. 그럼 무조건 자기화로 다 바꿔버려. 그러니까 우리 봐봐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쇼핑 구조가 있으면 이 쇼핑 상품이지. 근데 나중에 제가 하겠는데 이걸 일본에서 뭐라는 줄 알아? 선매품이에요. 선매품. 이게 더러운 거예요. 이게. 백화점 가면 쇼핑 상품들 주로 뭐 있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보니까 백화점 가서 옷 살 때 한 번에 딱 골라 사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가격과 스타일 등을 쭉 보고 사는 게 있지.
거기 쇼핑 상품이든 측면에서. 그래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일본화를 쓰면 이 내용이 훨씬 더 어려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얘들은 일본식으로 쓴 용어를 그냥 끌고 왔어, 한국에 이렇게. 왔는데, 여기, 이제 저희 은사가 지금 아마 퇴임하셨는데, 안정근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90년대 후반에 와보니까 내용이 엉터리인 거야. 그래서 이분 나름대로 어떤 이제 이론을 자꾸 만드는 거야, 이렇게. 잘 알지만 우리나라 교수들 좀 나쁘게 표현하면 고집이 더럽게 세거든. 니파, 내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뭐야? 충돌이 발생하면서 문제는 수험생이 죽어나는 건데 똑같은 용어 가지고 계속 그냥 이 혼용이 쓴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한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은 2차 과목에서 미국 쪽에 공부한 친구들이 문제를 냈을 때 어떤 쓰는 용어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일본 쪽에 어떤 공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대 시험 냈을 땐 같은 내용이 틀린 거 이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험생이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용어가 좀 정리가 좀 돼 있지만 그래도 항상 용어가 계속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그걸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 이 말이에요. 우리 항상 부동산학은 가장 중요한 건 처음 보는 용어 나오면 절대 당하지 말고 뒤에 있는 내용 읽지 말고 앞에 있는 요 제목을 그냥 그대로 내 식으로 번역하라. 내 식으로. 자 번역해 볼게요. 부동산도 아닌 게 준. 부동산 인치한다 이 말 아니야? 그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원칙은 부동산 아니면 뭔데 이거? 부동산 반대가 뭐예요? 동산이지. 또 동산인데 부동산 인체해둘라 이거예요. 자, 우리 분필은 동산 이거 사면 결국은 점유지 점유. 그죠? 점유하는데 땅을 사거나 또 저기 있는 건물 살 때 반드시 뭡니까? 등기하지. 그죠? 그러면 자, 요거죠. 원칙은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을 해둘라는 거 이걸. 뒤에 설명하겠지만. 자, 그러면 원래 시험 내면 이렇게 내야 됩니다. 준 부동산이란 난 무조건 이 지문상에서 요걸 저가 꼭 떠줘야 돼. 이게 핵심이니까, 메인이니까. 그래서 설명이 되기만 답을 한 거야. 항상 개론 과목 원론 과목이 제일 중요한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키워드를 갖고 움직이는 키워드. 그래서 여기 준 부동산은 무조건 그 속에 뭐 있습니까? 다른 건 쳐다보지 말고 요 글자가 있냐 없냐 확인다. 이게 요건 충족되지.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자꾸 이제 학문상 자꾸 설명하는 것도 약간 있는데 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점점 가면 문제가 약간 더 깊어지고 좀 야비해지는데 이런 기본 베이스를 알고 좀 쉽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아마 제가 수업할 때 자꾸 기본 용어를 설명해 줄 거고 암기 방식은 물론 나머지 암기 방식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럼 최대한 지금 이해하시고 이게 이해되면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그냥 내용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 집에 가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출제형 보니까 준 부동산이란 나오면 무조건 뭐 있습니까? 등기나 등록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산 등 이 말 나와야 돼. 이게 나왔을 때 결국은 맞는 답이에요. 나머지 이런 글씨는 알 필요 없다는 거야 사실은. 그죠? 자, 이게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다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이 말입니다. 부동산학은 무조건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거부터 하셔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시라. 자, 다시 이렇게 번역해 볼게요. 원래 부동산학은 원서니까 항상 용어 정리할 때 내 식으로 먼저 번역하고 그다음 우리 이제 책이나 저기 있는 내용 중에서 요 같은 말 내식을 번역했던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걸 찾아라는 거예요. 키워드를 갖다가 이 키워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책을 볼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부연 설명은 보지 마라.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누구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라고요. 여기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하겠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제가 좀 이따 할 거예요. 원래 부동산학은 크게 3개 과목 합친 거예요. 3대 측면 이 말은 3개 과목 합친 거다. 그게 뭐냐? 법, 경제,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집을 살 때 제일 먼저 가서 확인해 보지 그 건물을 갖다. 건물 등을 확인해 본다. 이게 건축과 관계된 건데 건축을 보통 뭐라 하냐? 기술을 쓴답니다. 자, 건물 참 잘 지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다음 뭐합니까? 등기부등본 띄어봐야 될 거 아니죠? 따라서 이건 법률과 서로 관련돼 있네. 그죠? 그다음에 또 현재 보니까 이 건물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등등 경제적인 측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칙은 부동산학은 기술, 경제, 법률 3개 합친 과목인데 그러면 학문적 성격이 뭐냐? 합쳤다 이거. 합쳤다 같은 말이 뭐냐? 종합이다. 그죠? 종합 같은 말이 뭐냐? 짬뽕이다. 그죠? 또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원래 부동산학은 인간이 개입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학이란 개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면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이걸 장난치는 거 아니면 부동산은 이러이러한 학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간 내용 다 필요 없다는 거 이건 장난칠 수가 없어.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부동산학은 의사결정 누가 하니? 사람이 한다. 사람이 개입된 학문이 뭐니? 이게 사회과학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3개 합친 거다. 이게 뭐니? 종합이고 응용이다. 이 말 아닙니까? 표현 자체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건 부연 설명이야. 그래서 항상 이런 건 절대 틀린 답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요 키워드 갖고 오면 돼. 요걸 저 충족되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처음 보는 영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책에 있는 내용 보지 말고 내 식으로 먼저 번역하라. 원서니까.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네, 그 내용 중에 키워드가 뭐냐 보시면서 마지막 가서 뭐 있습니까? 누구는 누구이다. 그죠? 누구는 누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간 부연 설명 등 아예 쳐다보지 말자. 자, 두 번째 다시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절대 자연과학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과학인데 그럼 사회과학은 항상 기본 전제가 뭐 있습니까? 우리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를 항상 보시라는 거예요. 비교할 대상. 자, 다시 볼게요. 좀 이따 할 건데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일단 같은 용어죠? 그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부동산 자, 우리 복합이란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여러 개 있는 이 말이지. 여러 개. 여러 개인데 부동산 종류가 여러 개 있다 이 말이야. 좀 이따 하겠는데 얘는 뭐예요? 부동산 개념이 뭐예요?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종류, 부동산이 뭐냐? 땅하고 토지하고 뭐가 있습니까? 건물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 앞으로 뒤에서 할 건데 이 복합이란 말은 같은 말이 이겁니다. 뒤에서 할 거예요. 일괄 같은 말이 이게 항상. 또는 종합 같은 개념 쓰고 있습니다. 복합, 일괄, 또 종합 같은 개념인데 이 말이죠. 여러 개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은 거 아니야? 일괄이니까 그죠? 그럼 항상 설명할 때 뭔가 하면은 복합이란 말 이 말 들어야 됩니다. 여러 개가 뭐냐를 먼저 설명해 두려는 거야. 여러 개가. 근데 여러 개 있는데 얘가 뭐가 여러 개 있습니까? 부동산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자, 뒤에서 하겠는데 우리 부동산이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와 정착물이잖아.
그래서 이게 여러 개, 토지와 정착물 원래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인데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뭔가 하면 요 물건이 합친 거지. 하나로 결합된 상태의 말 들어야 됩니다. 이게 누구냐? 예, 복합 부동산이에요. 복합 부동산. 자, 뒤에서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반대로 이 부동산 개념이 법률적 측면, 경제 측면, 그다음 기술 측면에 복합된 개념을 갖다가 하나를 합쳤다. 이게 뭔가 복합 개념 부동산이거든요. 뒤에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럼 결국은 시험 낼 때 뭐 내겠습니까? 요걸 내놓고, 그죠? 요 내용 내놓고 틀린 말 이거 내겠네? 복합 개념 부동산에 시험 내겠네? 그죠? 기술, 경제, 법률 내놓고 이걸 틀린 말 뭐는지 압니까? 복합 부동산이라 분명히 시험 낼 거예요. 틀림없이. 자, 결론. 좀 딱 했는데요. 항상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니까 무조건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보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글자를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얘하고 서로 비교할 대상을 통해서 반대 있는 걸 항상 이 제목을 시험 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말이죠. 항상 얘는 서로 비교할 대상인데 무조건 요걸 시험 내면은 틀린 답은 예, 요걸 낼 거다. 요걸 시험 내 항상 틀린 답은 뭐 있어? 복합 부동산 낼 거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요거요. 두 번째 될 거 보니까 사회과학이니까 비교 대상을 반드시 파악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비교할 대상이면 A 관련된 시험을 냈을 때 분명히 A 안에 있는 내용을 틀리게 내지 않고 항상 이 B에 있는 내용과 장난치더라 이겁니다. 이런 특징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보통 시험 출제 내겠죠. 내는데 실제 부동산학과에 있는 교수들은 이게 이미 자기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어떤 논제를 딱 던지면요. 무조건 이 석박사들 보통 뭘 하는가 하면 얘하고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이걸 자꾸 시킵니다. 이게 이미 습관화되어 있어. 그래서 항상 딱 내면 요 반대되는 것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 두 개를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자, 학습 전략. 자, 요건데.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보니까. 아마 제가 이제 기본 서류가 나오면 문제를 빼면 한 5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 속에 내용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 이제 책을 만들면서 33회에 있는 그렇게 얍삽하게 시험 낸다 하더라도 그걸 커버할씩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600페이지 되는데 600페이지 가까이 될 건데 그 책을 다 볼 필요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목표 점수가 이거냐 라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이것 맞추면 결국 40문제 다 맞추면 100점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좀 젊은 층이다 보니까 어려운 것을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책을 다 보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목표 점수를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거의 다 이렇게 공부를 좀 한 분들은 요 정도 보통 잡던데 아마 원래 우리 33회 때 공부했던 분들을 보니까 1차만 공부했던 물론 열심히 한 분은 좀 다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공부했던 분들 보니까 한 요 정도 점수 나오더라고요. 60 정도.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한 대비가 좀 덜 된 분들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나머지 이제 회계학이랑 등등 있는 이 점수 낮은 점수를 커버할 목적이거든요. 요 정도면 대충 문제 한 28개 정도 맞추는 거 아닙니까? 28개. 자, 우리 이런 한번 따져볼게요. 요 중에서 내가 12개는 틀려줘도 관계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뭔가 좀 얍삽하게 하셔야 됩니다. 1차 과목은. 그래서 그럼 이 12개 틀려줘도 상관없다면 나 같으면요. 책을 다 보지 않고 있죠. 어려운 거 굉장히 이해 안 되게 빼버리겠습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말 꽤 많이 보는 거죠. 네,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대신에 버렸던 만큼 그 반대로 뭐 있습니까? 아는 건 철저히 내 걸 끌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런 부동산학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제가 좀 더 하겠는데, 이 내용 모르면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원래 부동산의 원론 또는 개론 과목은 그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쭉 끌어모아서 뭐 하나의 어떤 과목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모른다서 이거 모르는 거 아니니까 항상 이건 다 가까이 개별. 별개니까 나 같으면 순서 따지지 말고 출제 빈도 높은 건 계속 그냥 패라는 거야. 이건 지금까지 딱 한 문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하지 말은 거야. 다만 이제 우리 지금 기초 강의하고 있는데 기초 강의 때는 기본적 어떤 용어에 대한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기 앞에 있는 요걸 하겠지만 시험 날 거의 없습니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다 분리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보니까 얘도 뭐 있습니까? 이 내용 쭉 있지만 요 안에 우리 사실 각각의 장인데 안에 또 다시 절이 있거든. 실제 시험은 우리 이 원론 과목은 각 절별로 시험 내. 한 절이 하나의 문제라 문제. 그러면 앞에 있는 1절과 2절 관계없어. 전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무조건 부동산을 공부할 땐 1장, 2장 장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절별로. 1절, 2절에서 그 절 하나만 가지고 가시라고. 하는데 특정 절이 어려워. 그거 빼버려 관계없으니까. 왜? 난 12개 틀려서 관계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공부에 대한 자꾸 어떤 중학번을 가지지 말고 자꾸 뭐 이렇게 가볍게 가셔야 돼요, 공부를. 그러면 내 공부하더라도 흥미를 느끼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그 말입니다. 예. 항상 공부할 때 선택과 집중인데 항상 이건 공부할 때 절별로 하라. 그죠? 예, 장별로 하지 말고. 그리고 요거 집에서 나중에 있죠. 우리 뭐 8절에 있는 종이 한 장에다가 저는 원래 이걸 공부합니다. 사회과 공부할 때 목차를 쭉 적어봅니다. 1편, 1장, 2장, 3장, 4장, 2편 해서 요 안에 보니까 이런 출제표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좀 딸 건데 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보니까 우리 1장에선 여기 1절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하더라. 제가 좀 이따 이제 할 거예요. 자, 쭉 가볼게요. 뒤에.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각각 있는 장마다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제가 쭉 다 해놨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딱 보면 어느 게 제일 중요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거 대충. 봐보세요. 부동산 개념은 거의 매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개념. 그지?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도 보니까 여기서 뭐 있습니까? 재밌는 거는 이게 다 토지 용어거든? 토지 용어 이런 거 다 토지 용어입니다. 토지 용어에서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택은 우리 과거에 딱 2번 나왔지만 이건 더 이상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주택은. 이렇게 하면 대충 어느 걸 내가 확실히 끌고 갈지 판단할 수 있다면 이걸.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이 목차를 쭉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절까지 적어주면 더 좋을 거예요. 절까지. 그래서 저는 보통 절까지 적습니다. 적고, 그다음 뭐 여기다 중요한 거 여기서 뭐를 공부한다 하면 핵심 키워드 한번 쭉 한번 적어보라고. 이게 왜 도움되는가 하면 1차 과목은 대부분 우리 이제 객관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사실 제 입장에서 1차만 경고 끝내주면 되는데 이걸 좀 확장한다면 이런 2차에서는 주관식 논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 있는 어차피 이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의 원론 자체가 2차에 있는 부동산 감정평가 이론 있죠? 이론 똑같단 내용이.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한 이 키워드 이미 계속 알고 있으면 쓸 때 되게 편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우리
우리 은사가 이제 출제를 들어가면 2차 출제 들어가면 혹은 이제 답지를 제가 저도 이제 많이 옆에서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2차 과목 나중에 뭐 저하고 관계 없지만은 키워드, 이런 키워드 있냐는 이게 찾아가는 거예요, 교수들은. 내용도 안 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우리 뭐 있습니까? 뭐 중간고 시험 칠 때 논술이잖아. 이 교수들은 탁월한 게 뭐가 탁월하냐면 내용 다 안 봐. 딱 보고, 요 지문은 키워드 뭐냐, 이런 걸 있냐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중요하거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쭉 적어서 나중에 좀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말이 이해되겠죠, 그죠? 우린 목적이 연구할 목적이 아니라 학교할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험 안 나오게 하지 말란 거야. 알 필요 없으니까. 그래 가시고 자, 이 말이죠. 각 절 제목이 하나의 뭐 있습니까? 핵심 문제 된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절 중에 핵심 내용이 뭐만 알자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정책에 가면은 이 말입니다. 이런 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이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의 필요성이라 이런 제목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국가에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데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겠지. 그럼 결국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을 때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나와. 이렇게 불안전 경쟁 시장인데, 자, 정부가 시장 개입한데, 그럼 항상 뭐 있어야 됩니까? 문제가 있어야 되지. 어떤 문제 있어? 그건 맞는 거야. 그죠? 자, 불안전 경쟁 시장인데, 정부 시장 개입, 자, 나 있는데, 자원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어진다. 이 말은 아무런 문제 없는 거지. 국가 네가 개입하지 마, 이거 아니야? 그죠? 이게 문제 푸는 방식. 그러니까, 이러한 제목을 내 식으로 먼저 번역해 보시고, 이 키워드 알고 있어. 그다음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도 보니까 주택시장 개입해. 국가 네가. 어떨 때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우면 아무런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히 개입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문제 푸는 거 공부할 때. 자, 일단 그런 이제 내용인데, 자, 일단 정리해 볼게요. 이제. 저는 이제 3개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이거요. 나는 100점 맞출 생각 없다. 내가 갖고 있는 목표 점수가 있다. 점수가. 그죠? 그 점수에 맞춰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결국 뭐 있습니까? 버려라. 이 말 같은 말이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항상 생각하시라. 원론 과목은. 왜? 책은 앞뒤에 순서가 없어요. 이건. 유일하게 부동산만 앞뒤에 순서가 없습니다. 근데 민법은 무조건 순서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순서를 쭉 따라가야만 뒤에 내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다 보니까 부동산학은 순서 없으니까 무조건 나올 만한 거 딱 잡고 이건 확실하게 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 하시고 두 번째 우리 항상 공부할 때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실제 공부할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 봤을 때 무조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누구는 누구이다 이렇게 공부한다. 키워드 중심 공부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항상 각각의 내용은 비교할 대상이 있다. 얘하고서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 공부하시면 조금 더 공부할 양이 좀 줄 것이고 마음의 부담이 좀 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1시간 동안 OT는 끝내고요. 좀 쉬었다가 실제 이제 우리 본문 내용 가볼게요. 본문.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